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어는 이제 아예 주장스러운 경어 성어를 마저 버리고 유생방란주로 살았다. 근데 왜라는 말도 하나도 안 해. 모르니까. 경어가 왜 영상의 장발을 선택하여 머리를 기른 것은 뭐지요? 그냥 단발령을 내리니까 반대로 길러 오냐 이 참놈들아, 내가 니네 말 듣겠냐 해서 머리를 기른 채 살아서는 결코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 아유,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그걸 몰랐잖아요. 왜 경성 땅을 밟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더라. 일제시대의 단발령은 우리 민족성을 탄압하고 짓밟기 위해서 한 계획적인 일본 놈들의 개혁으로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진 날, 이런 썩을 놈, 을미사변이죠. 갑오경정, 갑오동학농민혁명 1894년, 을미사변 1895년, 전봉주는 1895년 4월 24일 전옥소에서 사형을 당하죠. 1896년 1월 7일 국내부 특진관인 김병시가 공자가 신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돼. 유정척사운동에 최익현이가 차결했어. 오냐 이놈들. 신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상치 말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하면서 단발령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죠. 이를 기하로 단발령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제하에 있는 유생들 뿐이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다 번져요. 물론 경호선사도 거기에서 같이 동조해가지고 절대로 머리 안 깎어. 그래서 경호선사가 머리를 기른 거다, 이런 얘기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경어로 하여금 장발을 선택한 충분한 배경으로, 승려인 경어는 몸으로 보인 일제에 대한 저항은 외형상의 장발을 선택하여 머리를 기른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경어선사가 이 남쪽에 있을 때부터 머리를 좀 길렀어요. 근데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막 유관 속복하게 한 게 아니라 남쪽으로서 떠나서 북쪽에 가셔서 이제 훈장 노릇을 하시면서 유관 속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또 머리도 상투를 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또한 박학 다식한 천하의 문장과 경어가 머리에 유관을 쓴 유생이 된 것은 서당을 열어서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으로 경어가 택한 훈명은 뭐야? 문명퇴치. 문명퇴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문명을 퇴치한, 문명국가를 벗어난 1등이라 문명을 퇴치하는 무기로서 경어가 택한 교육의 장으로 최선의 길이었을 것으로 사례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경어선사의 애국가는 뭐더라? 경어선사의 애국가는 교육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몽을 자처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여기서 경어는 단순히 글자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함께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의미심당한 결단으로 왜냐하면 가장 빠장글이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유생들에게 같이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것. 그래서 의미심장한 결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김탁이 훗날의 독립운동가로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된 그 정신적 배경이 바로 경어의 애국사상을 그대로 전수하게 된 점, 김탁과의 운명적 만남을 예고했던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어의 애국관의 중심에는 교육을 통한 새싹들의 지도를 사회적 실천 명제로 해서 그 자신의 말년을 오로지 교육에 헌신하였다고 하여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는 말. 앞에는 뭐였어요? 국문요약. 우리는 경어가 남긴 작품을 경어집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있지도 않아요. 단 한 줄도 없어요. 경어선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경어집에만 있고, 다행히 우리가 건진 게 경어선사 친필서간 13편, 이게 하일 라이트, 그리고 정회사, 전주 정회사에 가서 신건기 범진 스님이 발견한 거죠. 또 그런 거 몇 개가 남아있고, 또 그
방암록도 남아있고 뭐 그런 거 몇 개. 어쨌든 우리는 경어가 남긴 작품을 경어집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다수의 선시 그 265수가 결정타지요. 이것들을 감상하는 것은 경어의 선사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어의 애국관에 관한 그의 사상을 그의 북녘시의 삶에서 남긴 선시 속에서 고스란히 찾아보는 노력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남녘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민초들을 위해서 국한문 혼용에 가가가 음중로로 타는 법, 참선곡, 그 다음에 그죠? 법문곡. 예.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법문곡이 제일 어려워. 중로로 파는 법이 제일 쉬워요. 특히 세간에서 떠도는 오해로 경어의 북행을 두고 뭐라고 지랄해요? 삼수갑산으로 떠난 거에 대해서 특히 제일 거지 같은 거는 살인자다라는 거와 과부를 만나서 환속했다라는 거죠. 조선 선불교의 중흥에 앞장선 대선지식이 막중한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게 일제히 이것도 기분 안 좋죠, 그죠? 일제히 현실과 맞서지 않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북방으로 도피했다.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괴로운 일이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선시의 접근을 시도하였더라. 아이고 힘드네. 힘드는데. 이러한 오해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경어와 그 제자 만공이 불교를 재정비하고 일제의 전신적 침탈과 세뇌 등에 굴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줌으로써 반세기의 긴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한민족의 얼을 지켜낸 이라는 불교의 대명제인 호곡불교. 우리나라의 불교는 무슨 불교더라? 호곡불교라는 점이 아주 특이하죠.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호곡불교라는 점에서 그들이 몸소 실천하였다는 증거로 그것이 곧 애국심의 발로인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공과 경어에서. 물론 수월도 있고 해월도 다 있어요. 이러한 그들의 애국심은 국가가 외세에 압도당해 국가의 존립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휴전과 사명이 그러하였듯이 위그 건신의 살신 성인이 한국불교라는 대명제 아래 그러고 보니 휴전과 사명도 스승과 제자야? 경어와 만공도 스승과 제자야? 호국불교야? 오냐? 근데 그때도 일본 놈이고 지금도 일본 놈이야. 어떻게 된 게 그냥 꼭. 왜 가까운 이웃이 그럴까, 그죠? 그때도 임진왜란 때 호국불교네요. 지금도. 명제 아래의 불교가 한반도 역사의 국가 존립의 업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어가 지향하는 그의 애국관을 중심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조국의 앞날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애국심은 투철한 교육권을 가지고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경어는 그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당 훈몽을 자처하는 사회적 실천을 몸으로 실현시키는 강한 의지를 북행 내내 열반하는 순간까지 경어선사는 어디서도 열반하셔요? 갑상군, 웅이방, 토화동, 글방에서 열반하셔요. 이것은 경어의 애국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철두철미하고 투철하셨죠. 이러한 근거는 마지막 그의 임종을 경어는 어느 따스한 봄날 자신이 학동들을 지도하던 사당의 앞마당에서 학동들과 함께 평화롭게 그 마당에 풀을 뽑다가 스스로 이거 내가 좀 피곤하구나 하고 스르르 쓰러져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구현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마당에서 일반하신 건 아니고 옮겨가지고 그 다음날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의 철저한 교육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고 나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힘드네. 또 밑으로 흘러내려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경어의 애국심. 오늘날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의 역사를 참교육의 역사, 즉 참생명의 등불을 전해주는 역사라는 입장을 갖고, 이 무슨 소리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참교육의 역사라는 거죠. 참교육. 그러면 참교육은 뭘까요? 참생명의 등불. 살아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참교육과 참생명의 등불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거죠. 선이. 갖고 있는 경어분 중에 덕승총님은 한국 선불교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경어선의 고향, 본향, 어디? 천장함, 정해사. 경어의 출현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선의 역사요, 참교육의 역사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덕승가풍에 덕승가풍이 뭐이죠? 선농일치. 선농일치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역사의 현장이에요. 참생명이죠. 참교육이고. 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 백장청규죠. 수덕사는 선농일치라고 그래요. 선과 농사를 일치로 해가지고 수덕사는 자급자족을 해요. 일치와 만공의 세계 일화는 뭐예요? 경어선사가, 만공선사가 해방이 난 해에, 마당의 여름에 8월 15일 광복절이죠. 마당에 나 있는 무궁화에다가 먹물을 꼭 찍어서 세계의 일화라고 썼죠. 지금 어디 있어요? 수덕사 대웅전 옆에 주지방 옆에 걸려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걸려 있어요. 는 경어의 수행관과 애국관의 진술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철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경어가풍이라는 거죠. 경어가풍. 조선왕조 500년 국가적 잔에서 진행되는 척불로 인해 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던 암울한 상황에서 그때 혜성같이 출현한 경어는 한국 불교의 희망으로 사보대정에는 참으로 크나큰 기쁨이었죠. 지금도 기쁨이야. 한국 불교의 중흥을 염원했던 민생들에게도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큰 가르침이자 살아있는 뭐예요? 교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아? 특히 경어의 법문집, 경어집이지. 애집필의지는 바로 한문을, 이 법문곡이 한글 법문집이라고 하는데 법문곡이에요. 법문곡은, 한글 법문집은 이 속에 이제 4개를 다 말하는 거죠. 한글로 만드는 거. 가가가음, 참선곡, 중로로 타는 법, 또 법문곡. 이렇게 해서 그 법문집이라고 묶어놨는데, 그거를 경어선사의 집필의지는 뭐죠? 이 집자를 쓰나? 모을 집자를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죄인자. 저 한문이 틀린 것 같죠? 그죠? 집필의지. 이런 죄인자. 지폐를 치는데 왜 횟집이 나오냐? 요즘 진짜 엉터리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찌 해야 되냐?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지 하냐? 아이씨, 맞네. 지필 뭐냐? 맞아요. 트집 잡으려고 그랬대.
지필 의지는 바로 한문을 모르는 장생들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였으고 교과가 남긴 법문과 무상가, 참선곡, 중노릇하는 법, 이 개송을 통해서 충분히 사례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무상가라는 거는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 제가 그거 본 거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로 보기에는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한글로 써 있다고 하는데 또 경어서사 친필 한글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무상에 대한 노래를 했다 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그런 노래가 직접 경어선사가 썼다고는 확인이 안 돼서 그냥 버렸어요. 이들 개성도는 국한문, 혼용도는 언문, 한글로 지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당시 오직 한문에만 쳐져 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어의 이 같은 결단과 시도는 선구자인 선지식의 애민중생이지 뭐 애민중생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어는 자신의 의지로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봉건적 조선불교의 잔재를 제거하고자 교육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깨끗이 씻어내고자 보고문토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세분화다 들어가면 경어선사 당시에 뭐가 있었다. 시대적, 불교적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경어선사가 이걸 하게 되는데 경어는 시대적, 불교적 상황이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그의 생을 살게 되는데 참으로 찌들찌들한 이 경어선사는 진짜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힘들게 만들었죠. 시대적으로.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경어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호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애국심이 넘치니까 전봉준하고 그 짓을 했겠죠. 아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봉준보다 경어선사가 더 앞장서가지고 자 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1894년이 가보년에 사나이 장본은 앞으로 쭉 나서야 된다. 막 이래가면서 막 단지를 해라. 단지를 하는 것은 고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대장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하고 막 부추겨? 막 부추겨.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강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호하였다고 본다. 경어는 일본 승려의 주선으로 해제된 승려 도성 출입 금지 그거 뭐죠? 승려 도성 출입 금지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코 반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막 산호 젠네이가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승려들을 위해서 이 사대문 도성 출입 금지를 해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어선사는 다 알아요. 그건 왜 그랬다 그랬죠? 하필이면은 전봉준 장군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진 1894년 음력으로 3월 29일 양력으로는 4월 23일 그거를 인심 쓴다고 풀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봉준 장군 사형이 떨어져서 민심이 동요할까봐 그거를 양념으로 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루도 채 안 지났는데 3월 30날, 3월 29일 날 전봉준한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날 이거 도성 출입 해제를 하고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하루 날도 기다리지 않고 그걸 우리가 뭐랬죠? 부대참시라고 했잖아요. 부대참시. 기다리지 않고 언제나 죽여버린다 해서 부대참시를 당해갖고 전봉준이 불행하게 새벽 2시에 처형을 당해요. 경어선사가 거기 여기 조계사에 와서 숨어 있다가 그 시체를 받아내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니까 경어선사가 사람들이 막 중들이 막 뭣도 모르고 막 전봉준장 아니 산호 젠네의 일본 승려가 우리를 위해 풀어줬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놈들아 이러면서 경어선사가 혼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를 두고 도성 출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는 당시의 불교계에 일본과 경합한 한심한 시류에 대해서 이놈들은 뭐요? 친일승이지 뭐 친일승. 대해서 경어의 생각은 크게 달랐다.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챘어요? 못 챘지요.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어요. 경어선사의 심정을. 당시 우리나라의 승려들은 도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일본 승려들은 경생의 교도소를 포교소를 설치하고 자신들의 포교를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산호는 여기서 산호가 산호 젠네이예요.
산호 젠네이는 조선의 승려가 출입하지 못하는 데 남의 나라 승려가 자유로이 출입하는 보선을 없애기 위하여 입성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데서 해금이 이루어졌다. 뻥! 이거 뻥이에요? 왜 뻥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일본의 그 한국 뭐지? 불교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인심 쓰는 척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가 들어와요. 애색 불교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그들이 소송출입 금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일본 불교 가운데 일련종이라는 게 있어요. 일련종. 일련종이 수선에서 활동하는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조선 포교의 유세를 점하고자 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선각자 경원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경원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성 땅을 밟은 적이 없었다. 여기까지 써놓고도 전봉준 얘기를 모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이고 어찌하냐. 이 어리석은 소리만 계속 써놨죠.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겉만 도는 거예요. 이게. 경어가 말년에 북행을 감행하고 아침에 불교를 완전히 떠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맨날 복합적인 이유를 써요. 모르니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복합한 현실적 원인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모르니까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경어가 일제에 맞서 불교계의 불만을 직접 적으로 표출하거나 마찰을 일으킨 흔적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건 왜냐?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교계의 경어선사가 일제와 직접 맞춰서 마찰을 일으키지 못했던 건 뭐죠? 천봉준 때문에 못했죠. 천봉준 장군의 그 매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질까봐 차마 덤비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경호선사가 덤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호선사가 덤비지 못하는 건 만약에 이때 경호선사가 덤비면 경호선사 혼자 목숨은 날아가도 좋아. 근데 이때에 만약에 경호선사가 덤비면 경호선사가 지켜야 하는 전봉준 장군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 외에 전봉준 장군과 관계된 모든 친척들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도륙을 당해. 그때는 뭐였죠? 연좌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호선사 혼자 걸머지고 이거를 떠나시게 되죠.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나 경호는 나라를 걱정하는 선각자로서의 애국심의 그 충분한 증거는 그가 앓고 있는 여러 자작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죠. 분명한 것은 경호는 북쪽의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한민족들과 함께하며 조선의 앞날을 걱정해. 맨날 걱정해요. 결코 수행자의 신분도 저버리지 않은 선승이요 민초들의 지도자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았다는 점이죠. 참 경호선사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매인가죠. 불매인가. 업보에 매달리지 않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경호선사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갔어요. 이처럼 경호선사는 한국 불교는 물론 무너져가는 조선을 생각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두어도 편치 않구나 라고 노래한 애국에 고뇌하는 선각자였고 깨어있는 각자 경호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북행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왜? 불만 당겨놓고 경호의 북행과 불기, 이 불기가 뭐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함은 망국이야. 나라가 망하니까 조선과 식민지, 대한제국의 너무도 비극적인 조선의 현실이 응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경호가 이끄는 불교계까지도 그 여파가 몰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원종이라고 해가지고 누구야? 그는 그 해인사의 원종이 창립되죠. 이회강이 또 구머시기 또 있죠. 따라서 그 3인방 경호의 북행을 두고 그 평가가 양극단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에서 우리는 함부로 경호의 북행을 잣대질할 수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점까지도 우리가 몰랐거든요. 나도 몰라서 차마 어떻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호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치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편히 쉴 수 없는 가시방석 같은 삶의 연속으로 특히 경호와 같은 깨달은 선각자가 세상을 향해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행로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은 자라 하더라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경호선사는 더 못해요. 왜 못해요? 천봉준하고 걸려있잖아. 그래서 그냥 벙어리 된 가슴 앓듯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데
이거는 경화의 북행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선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경허선사가 지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경허의 선시를 통해 경허의 애국관을 연구해 보기로 했다면 뭐를 통해서만? 선시밖에 없으니까 뭘 다른 게 있긴 않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선시를 통해서만 그 애국관을 연구해 봤어요. 여기서 선의 의미란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비평가와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선이 아니고 시, 고작 우리가 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건데 시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달리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을 통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즉 시란 무엇인가? 더군다나 선시라고 갖다 선을 붙여놓으면 더 어렵죠. 선시를 정의하기란 더더욱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시를 낳은 중국인들의 선시에 대한 견해와 석지연의 해석을 살펴서 선시라고 명명하여 선과 시를 일치로 경허선에 접근해보고자 했다니. 말은 선시인데 이 선시를 뭐라고 그 선가에서는 또는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한번 짚어보자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시란 무엇인가? 선시란 뭐죠? 이러한 의문에 현답을 해야 되겠죠. 선시가 먹이는 개뿔. 선시와 석지연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선즉 선은 즉 무시고 시는 즉 무선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선은 시가 아니고 시는 선이 아니다 라는 격의 도리를 여의지 않고는, 이거 도리를 여의지 않단 말이에요. 여의지 않아. 선을 논할 수가 없다는, 이걸 여여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죠? 선이 즉 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은 즉 시다. 시가 즉 선이 아니다. 이걸 여여라. 시는 즉 선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시선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기 지금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여기 핵심은 뭐예요? 선이 즉 무선이라, 선이 즉 무시라고 하면은 안 되고 시 즉 무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여의지 않고는 교계도리를 논할 수가 없으니까 시 즉 시 즉 선이라는 얘기야. 시 즉 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에 봉착하는 곳에서 그런 논하지 수 없다는 궁극적인 그 진리에 봉착하는 곳에서 선이 탄생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같은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시선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일치. 그럼으로써 선시는 쉬면서 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은 시는 선을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은 시를 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시도 있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실은 시도 있지만 선시라 하는 것은 즉 선을 담은 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선일치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선승의 특히 경어는 수백 편의 시작으로서 한두 시를 쓴 게 아니잖아요. 선승의 선기를 곳곳에서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담은 경어선사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이 시를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선승이라기보다는 경어선사가 서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처한 환경이 그랬고, 또 경어선사가 또 특별하게 유불선 3교에 능통을 했고, 또한 특별하게 탁월한 그 대석학이면서 대문장가의 기질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시를 안 쓰고는 못 배기셨겠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도교적 취향을 물씬 풍기는
서정적이고 도교적 취향을 물씬 풍기는 서정적 대시인도 있어요. 그 속에. 그렇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더라. 선지가 숨어 있어요. 선지가. 그리고 선리가 숨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어선사시를 선지시 또는 선리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가 들어있어요. 선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시를 선시라고 하죠. 서정적인 면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밑바탕에 그냥 깔려 있는 거고 경어선사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북쪽시로 가면 서정적 시가 많이 돋보이죠. 왜냐면은 경어선사가 그냥 북쪽에 가서는 그 선을 써서 누구한테 그거를 무슨 말하자면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낸 시들이 엄청 널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만해는 경어집에서 경어의 문장과 시에 대해서 문장마다 선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해 한용운이 최고지 뻘. 문장마다 선이래잖아요. 구절마다 법이래잖아요. 실로 기이한 문장, 기이한 시야. 아이고, 근데 만공 스님도 몰랐지롱? 에이, 전봉준 장군의 슬픔이 얽혀 있다는 그거는 몰랐지롱이지. 헐. 늘 높이 찬탄하고 있다. 이처럼 경어의 선시는 도심도 있고 시심도 있고 선시일체 나오네. 시선일체. 내가 선시일체라냐 시선일체라냐. 오냐 시선일체라고 했다. 잘했어. 굿굿굿. 시선일체의 경지와 산하 대지와 하나게 된 무라일체. 무라일체의 경계도 많이 보이고 있죠. 경어가 무심도인으로서의 경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경어의 선과 시물학에 담긴 선의 경지는 불법의 세계마저 뛰어넘어. 불법은 뭐야? 부처의 가르침, 교학을 뛰어넘어. 초월의 경지. 왜? 교학을 뛰어넘으면 초월이야? 뭐? 깨달음의 경지지요. 선. 경어의 시 속에는 경어의 철저한 오도적 체험과 그의 탁월한 시정이고 이 시정이 스며 있어요. 선시를 시가 있고 그의 시계는 선시를 초월해 있다고 볼 수. 여기서 선시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건 또 뭐죠? 선시긴 선시인데 일부러 선시라고 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중도의 법문이 철철 넘치는 말 그대로 초월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시를 초월하고 있어요. 시 이상의 시는 시인데 시가 아니야. 뭐야? 생생법문이죠. 그게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선시를 초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냐? 어디서 나와? 그래서 경어는 선의 방편으로 선의 방편이 뭐야? 선승이 뭘 써야 되는데 또 남들이 봤다가는 경어선사 뭘 잘 챙겨? 잘 못 챙겨. 바랑 뒤져가지고 또 고발당할까봐 그거를 시를 쓴 거예요. 선의 방편으로 시를 활용하기보다는 시 속에 선적 소재와 자신의 감수성을 서정적 흐름 속에서 살살 실어서 넣었어. 이것을 선시에 적극 도입했죠. 왜? 경어선사의 감정을 다른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선시라는 그런 틀을 빌려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자기의 그 감수성을 거기다 넣었다 이런 얘기는 감정을 그냥 고스란히 막 다 넣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맨날 그냥 뭐라고 그래요? 슬픈 건 뭐야? 맨날 꿈이로다, 늙음, 한탄, 후회, 눈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서는 선승경어의 시를 선시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서정적 흐름이 많이 있어서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순전히 선시라고 하기에는 그 서정적 흐름이 너무 많은 시도 있어요. 왜 경사는 이렇게 눈물 짓고 한탄 짓고 이별이고 맨날 이별시가 많아. 그래서 이게 경어는 라는 시를 그냥 선시라고 무조건 전제하고 이 논문의 의도에 접근하였다 이런 얘기고 다음은 경어가 북행을 감안하기 전 남쪽에서 그가 남긴 선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지요. 120수. 북녘시는 145수. 그래서 그 당시 경어의 고뇌와
그의 정신적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호는 떠났더라. 그럼 여기에 또 남긴 시가 또 소개가 될까? 또 설마 이거를 주석으로 뽑았나? 감사. 이것마저 주석으로 뽑으면 나는 울을 거야. 아이고 속상해. 이것만 하고 일단 끝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에이, 방황 많이 하지요. 경허선사도 오죽하면 제목을 방황이라고 했겠습니까? 방황 언제? 남쪽에서 경허선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고금당에서 고금당 7년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고금당 7년은 원래는 고금당으로 들어간 건 1895년, 94년 동학농민이 이제 그 실패로 접어들면서 전봉준이 우금치에서 퇴각을 하면서 경허선사도 바삐바삐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막판에 1902년, 3년 막판에 그냥 이게 그냥 끝판왕으로 특히 이제 경허선사가 그 뭐로 몰려? 영주 3.2 살인사건도 몰리고 또 명리승이 누구 아까 말했잖아 이회강이가 그 해인사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회강이랑 그 3인방은 경허선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협박. 그리고 이 일제 친일파에 달라붙은 이 명리승들이 뭐라고요? 시비명리로야 나왔죠? 시비. 온갖 시비를 다 걸어. 경허선사 보고도 시비를 막 걸어요. 그리고 명리에 따져. 명예와 금전에. 그러니까 시비와 명예와 또 금전의 기로에서 이런 얘기요. 이런 세 군데에서 심식, 광분비라. 심식. 마음의 식, 의식작용이죠. 심식이 광분하고 있어요. 광분이 뭐예요?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것을 광분비라고 그러죠. 미쳐서 날뛰고 있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소칭, 소위 칭하는 소위 영웅한들이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마치 일본 놈들 앞제비에 서가지고 큰 무슨 공적이나 세운 것 마냥 이 명리승 놈들이 날뛰었어요. 거기에 그 3인방이 있지요. 그래서 그 소위 명웅한들이 영웅이라고 지네가 잘난 체하고 날뛰는 그놈 있잖아요. 그놈들이 방황해. 어디에? 방황, 미정귀. 거기에서 꼼짝없이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붙을까 말까 하면서 방황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방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디에 방황하고 있어 이놈들이. 시비와 명리와 금전에 꼼짝없이 이리저리 정하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얘기요. 비웃는 거죠 경허선사가. 그러한 시를 지금 남기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끊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